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입니다. 토론으로 맞짱 뜰 두 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여야 대선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오늘 처음으로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짧은 만남 뒤에 각자 일정으로 또 발걸음을 옮겼는데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 대장동 특검 관련 질문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지 조건을 달았는데 윤 후보의 부실 수사 의혹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부 특검 수용론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이건 너무 상식적인 것 같아요. 검찰 수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비단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후보도 여러 가지 의혹이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모는 법정에서 구속되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또한 만약에 윤석열 후보 개인이 네. 검사일 때 은폐 의혹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수사했는데 국민들이 못 믿겠다. 그럼 그것도 특검 가자 그러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번에는 조건부 수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대장동 사건의 초기 자금, 땅 매입 자금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 부산저축은행 비리 때 윤석열 검사가 이 부산저축은행 관련자들, 대장동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건 검사로서 직무를 소홀히 했고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려면 그런 것까지 다 하자.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같고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건 민주당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낼 상태도 아니었고 그게 네. 경선 과정에서 정치 공세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납득하지 못하면 국민이 그때는 저는 특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모든 게 기준이 국민이니까요. 네네. 네. 대장동 특검을 받는다면 윤석열 후보도 같이 받아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윤 후보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포함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아까 부산저축은행 건 그다음에 또 나중에 보면 이렇게 50억 클럽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아직 수사를 검찰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박영수 특검이 좀 연관되어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제기하는 의혹 또는 이제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그때 박영수 특검하고 혹시 이제 그 사건을 수사했던 윤 후보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어쨌든 대장동 그 사건 하고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대장동 특검을 한다 하면 당연히 포함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서 요거는 빼고 한다라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얘기 안 하셔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인 거나 장모 건 네. 이런 것도 특검에 넣어서 할 거냐 할 때는 그걸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그냥 검찰 수사에서 하는 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부인하고 장모는 특검 대상이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네. 두 사람이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건을 네. 검찰이 덮었다. 최종적으로 2015년인가에 최종적으로 덮었다. 이 의혹이 있잖아요. 봐줬다는 의혹. 그리고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하여서도 경찰의 수사를 막고 검찰이 윤우진 비리 의혹을 덮고 끝까지 뒤를 봐줬다. 이 의혹은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장모와 부인 문제에 관한 하는 그건 특검할 수 있겠냐 이렇게 표현한 건 맞죠. 네네. 민간인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 특검 불가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건 좀 한 발 물러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이
처음에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 정치 사안에 대하여.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께서 본인의 생각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그건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입장을 바꾼 건데 국민의 그 뜻에 따르는 것이니까 이건 뭐 바꿨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네네. 네. 제가 볼 때는 뭐 처음에는 이제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반대를 했는데 아마 뭐 정치적 공세라든가 여러 가지 뭐 감안을 해서 반대를 하셨을 텐데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심을 받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는 가장 큰 이유가 대장동에 대한 이게 이 깨끗하게 이게 뭔가 규명이 안 되고 뭔가 석연치 않은 게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특검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었을 텐데 네. 차라리 이것을 받고 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물론 고발 사주 의혹도 국민들이 의혹 갖고는 있지만 지금 보면 더 많은 국민들이 한 50% 이상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민생에 이렇게 딱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게 아닌 반면에 대장동 같은 경우 부동산 문제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돈 액수를 가지고 네. 이제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 더 빨리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빨리 이거를 오히려 털었으면 훨씬 더 저는 뭐 컨벤션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한편 윤 후보는 전두환 발언 이후 3주 만이죠. 미뤄놨던 수주를 풀기 위해서 광주를 찾았습니다.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 상황인데도 광주 시민들이 진정성이 없는 정치쇼다. 윤 후보가 면죄부를 받으려고 온다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전 의원님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사실 이건 뭐 어떻게 해도 좋은 얘기를 듣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발단 자체가 전두환 발언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거를 좀 완화하거나 어쨌든 국민들의 분노를 좀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 가는 행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먹는 거는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이렇게 칭찬을 듣거나 잘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네. 광주를 갔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 5.18 단체에서 요구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18 정신을 뭐 헌법에다가 규정하는 거 하고 뭐 몇 가지 얘기를 했던데 근데 그거는 아마 받기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번 한 번 가가지고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캠프에서 이렇게 좀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일거에 해소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주어야만 이 사과가 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핵심은 뭐냐?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광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이게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전두환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고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 이것도 뭐 경제수석 한 명을 잘 임명한 거를 얘기한 거다. 그럼 그거는 경제수석 한 명을 잘 임명했다고 말해야죠. 잘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건 전두환 찬양한 거죠. 정치를 잘했다. 대한민국에서 과거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건 그건 뭐 옹호가 아니고 찬양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주에서 원하는 건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도 상처 입은 분들에게 사과한다? 이거는 사실 내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에 가서 사과하고 용서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간 거고, 오히려 오늘은 광주 시민들이 계란을 던진다거나 무슨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면 이게 그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됐을 텐데 네. 그런 게 없어서 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으로 끝날 일은 아니고요. 무엇보다 전두환에 대한 평가를 본인이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해야 될
성찰할 일 같습니다. 정말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그러면 전두환처럼 정치하실 건가? 이런 의심이 드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바로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이원주 전 의원께서 이제 홍준표 전 후보죠.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제 자격이셨는데 그때 이제 5%에서 약 10% 정도 이제 승리를 이제 말씀하셨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패배를 했습니다. 네. 홍준표 전 그 후보 근황이 좀 궁금하고요. 네. 당분간 좀 뭐 집거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뭐 예상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하여튼 뭐 저희가 그 여론조사는 저희가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그런데 당원 투표를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저희는 그냥 조금 차이는 나더라도 우리가 지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날 것이다. 왜냐면 여론을 따라오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보니까 이제 어느 모 언론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뭐 11만 명의 당원을 추가 가입을 시켰다. 그 신규 당원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마 조직표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냐면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거의 독자적인 거의 뭐 1인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 후보가 사실은 이제 뜨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최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직표의 어떤 동원 자체에 홍준표 후보는 좀 한계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홍 후보께서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아, 내가 여론조사에서 10% 넘게 이겼는데 그리고 우리 당에서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2030들한테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고 또 네. 해단식 할 때도 뭐 건물 자체가 젊은이들로부터 이렇게 미어 터질 정도로 돼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000명 정도 참석했다고. 네. 그래가지고 뭐 마치 선거 지금 시작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아쉬우시겠죠, 솔직히. 네네. 그래서 좀 마음도 안 좋으실 거. 또 왜냐하면 이게 당에 가장 오래 계셨잖아요. 26년인가 네. 계셨고, 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당이 어려울 때 본인이 나서서 후보도 되고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3개월, 4개월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분한테 당원에서 패배를 하니까 또 더군다나 이제 홍 후보 생각에는 그분이 또 그 전에 적폐 수사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말씀으로는 이제 승복한다라고 하셨지만 이 마음은 굉장히 안 좋으신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2030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뭐 막 이렇게 탈당 러시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분들의 특성이 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억지로 동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발적 마음을 얻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폄하하지 말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게임은 끝났는데 네. 그분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표라도. 그러니까 폄하하지 말고 또 그들이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함께 했는지를 저는 이제 선대위 구성되면 네. 이분들이 좀 그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해하고 홍보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존중. 즉 그런 게 좀 우선이 돼야 네. 마음이 조금 알겠습니다. 움직이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2030 표심을 이제 계속 지킬 수 있느냐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국민의힘의 과제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앞으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는 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예우를 다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네. 뭐 승자로서 이렇게 윤 후보 측에서 내가 승자니까 밟고 지나간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안 그래도 마음이 착잡한데 움직이시겠느냐. 그리고 홍 후보라는 분의
특성이 굉장히 솔직하고 좀 정직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이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막 억지로 가식적으로 도와주는 척하고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마음이 좀 내키게 하는 거, 이거는 어쨌든 윤 후보 측의 그 노력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 그리고 이 어떤 판세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본인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좀 느끼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이른바 쩐의 전쟁, 돈 풀기 경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이재명표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공식화했는데요. 최대 15조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구상으로는 초과세 수분 납부 유예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거 세금 밑장 빼기다라면서 맹공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홍준표 후보 얘기 잠깐만 해도 네네, 될까요? 덮치시죠. 예, 룰의 전쟁에서 룰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만약에 재보궐선거 때처럼 100% 여론조사로 했으면 홍준표 후보가 후보인 거예요. 민주당의 룰이었다면 홍준표 후보가 후보인 거예요. 네. 70%만 했었어도 아마.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했을 거꾸로 거예요. 7대 3이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은 대선 때는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상하게 독특하게 그 룰이 대선 막판, 경선 막바지에 5대5로 당심을 강화시켰죠. 네. 이건 누군가의 이 선수, 많이 이 룰을 짜본 분의 트릭인데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 쪽에 현역 의원이 적다 보니 이 룰 때문에 저는 떨어지신 거라 이건 정말 두고두고 불공정한 룰이다. 이건 대선에 안 맞는 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 나오기보다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아예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오래전부터 했죠. 그러면 이런 문제 안 생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제인 것 같고. 네. 네. 근데 저는 이 납득할 수 없는 거는 그 이재명 후보는 일관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고 한시적 지역 화폐로 줘서 다 쓰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꾀해야 된다고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돈 풀기다, 매표형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50조를 얘기하는 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조가 더 매표행일 수 있는 건 이건 뭐냐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 이건 오히려 매표가 안 되죠. 전 국민에게 주니까. 그런데 50조를 특정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주면 오히려 요 특정 계층에게 매표 행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특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50조가 좋다, 10몇 조가 좋다, 전 국민이 좋다 이런 거 제발 국회의원들끼리 얘기하지 마시고 민주당은 특히 국회의원이 167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자영업자들과 계속해서 좀 만나면서 얘기도 하고 이러시면 네. 안 될까? 이거를 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지해서 뭐가 좋다 하는 거 사실 여론조사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라는 표현은 굉장히 그게 함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67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돼서 FGI 면접원처럼 좀 국민들을 만나고 2030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말싸움만 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저는 이제 사실은 두 진영을 다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재원 마련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 한 10조, 맥시멈 10조를 빼고는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로 보이는데 지금 사실은 국채 발행을 할 만큼 국가 부채 상황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민의힘이 계속 이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책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판해 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걸 딱 꺼내는지. 그래서 이 일관된 어떤 정치적 철학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또 2030 표심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젊은 이제 4050 같은 경우는 IMF 세대고 이래가지고 어떤 보편적 복지나 이런 걸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2030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모든 부채가 우리들의 어깨에 나중에 안게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재정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2030들은. 근데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지지를 받아왔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하고 논의가 좀 안 된 게 아닌가 또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앞뒤를 좀 보고 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인 그런 건 것 같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이재명 표의 전국민 방역지원금 이것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이거를 반대를 우리가 좀 하려면 지금 이것도 이렇게 쉽게 이 50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나중에 이제 군색할 가능성이 있죠. 네. 국민들이 볼 때는 똑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이제 지원이 아닌 특정 계층, 뭐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이런 지원은 더 그 매표 행위다라고 이제 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뭐 동의하시나요? 뭐 저는 근데 우리는 오늘 어차피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가장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재정을 쓰는 게 낫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을 이제 자영업자한테 초점을 맞춘 거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이 50조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10조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재정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꾸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 식의 그 공약을 자꾸 남발하는 것은 저게 이제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네,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50만 원씩 주건 25만 원씩 주건 이게 매표행위라고 비판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오히려 특정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면 그게 더 매표행위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 국민은 다 받는 거니까. 그래서 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남이 하면 저건 매표고 내가 하면 아닌 이건 돈론한불 되는 거가 아닌가. 좀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좀 50조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50조씩 하다 보면 다른 거는 아마 거의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막장 토론. 부분이 너무 생각이 좀 제대로 당하고 좀 그 교감을 이룬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맞짱 토론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본격 대선 행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손실 보상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